안녕하십니까?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안데르스 헥토르 과학혁신 첨사관입니다. 이번 세션의 사회를 맡았습니다. 오늘은 한국어, 영어 동시 통역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언어를 선택해서 들으시면 되고요. memorial.kr에서 슬라이더 화면을 통해서 여러분이 직접 질문을 올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세션을 주최해 주신 주한 스웨덴 다니엘 볼벤 대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그러면 대사님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첨사관님. 내외 기빈 여러분, 참석자 여러분, 동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모두를 노벨 문학상 심포지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세션의 부주제는 식민지와 난민의 운명에 대한 단호하고 연민 어린 통찰입니다. 오늘 스웨덴 그리고 한국 전문가들의 견해를 이 문학상에 대해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압둘라작 구루나 작가와 그의 작품 세계에 대해서 들으면서 문학이 사회에서 수행하는 역할, 한국 문학이 세계에서 차지하는 위상, 그리고 세계 문학이 한국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또한 식민지 그리고 또 실향의 경험이 있는데요. 아마 구루나 작가님의 작품 세계와 맞닿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견해를 나누기 위해서 만남의 장이 필요한데 코로나 시국에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면서도 더 만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노벨 메모리얼 프로그램이 한국과 스웨덴 사람들이 만나서 문학을 이야기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기를 바랍니다. 호기심 많은 일반인부터 또 문학의 조예가 깊은 전문가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들이 이 세션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한 스웨덴 대사관 또 스웨덴 한국 각 기관들의 도움으로 이 행사가 치러지고 있습니다. 이런 파트너 기관들은 한국의 연구에 매우 중요하고 또 한 스웨덴 간의 협력 연구에도 굉장히 중요한 기관들입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특히나 한국 비교 문학회에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그러면 이제 문학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사님 감사합니다. 대사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다음 말씀을 해주실 분을 모시겠습니다. 주한 스웨덴 대사관이 이번 문학 심포지엄을 개최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기여를 해주신 한국 비교 문학회 KCLA가 있습니다. 강우성 한국 비교 문학회 부회장님이시고 또 서울대학교에서 미국 문학 비평 이론을 강의하시는 교수님이신 강우성 교수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Thank you for inviting me for this wonderful event. 저를 이렇게 훌륭한 행사에 초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국말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2021년도 노벨 메모리얼 프로그램에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소개받은 서울대 영문과에서 가르치고 있는 강우성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부회장을 맡고 있고 이 자리에는 한국 비교문학회를 대표해서 여러분들께 이 뜻깊은 자리에 인사 말씀을 하기 위해서 올라왔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런 자리를 마련하게 되는데 스웨덴 대사관과 또 대사님을 비롯한 여러분들이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정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이번 행사의 문학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저희 비교문학회와 긴밀하게
협력을 해서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해서 탁월한 선택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비교문학회는 반세기가 넘는 기간 동안 대한민국의 비교문학과 외국문학 그리고 한국문학을 세계에 알리는 이런 일에 오랫동안 종사해온 그런 유서 깊은 학회입니다. 오늘 원래 그 회장님께서 나오셔야 되는데 긴급한 사정이 생기셔서 제가 대신 나왔습니다. 아시다시피 비교문학회에서 세계문학과 여러 관련된 일들을 연구하고 또 널리 알리는 일을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노벨 문학상과 관련해서는 역시 세계문학 그리고 번역이라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게 대두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비교문학회가 이런 행사의 협력 파트너로 가장 적합한 단체로 선정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수상자인 압둘라자크 구르나의 경우도 역시 이런 세계문학의 추세 그리고 번역을 통해서 각국의 그 언어들이 서로 문화적으로 소통하고 각 나라의 대중 독자들과 만나는 그런 취지가 반영된 선정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정 당시에 뉴스를 들었을 때는 약간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많이 알려지지 않는 작가이고 아직까지 우리말로 된 한국어로 된 번역이 출간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은 많지만 실제로 작품을 읽고 접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연구자와 전공자에 한정되어 있다는 것이 굉장히 아쉬운 어떤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런 자리를 통해서 이번 수상자인 압둘라자크 구르나의 작품 세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알고 또 그 전공자로부터 이 작가가 다루고 있는 우리와는 굉장히 생소하다고 할 수 있는 아프리카 문학 또 아프리카에서 태어나서 그리고 유럽에 와서 활동하고 글을 쓰는 그런 작가로서 그런 난민의 경험과 제3세계 경험들을 전 세계에 알리는 데 공헌한 이 작가에 대한 여러 가지 이 정보와 관심들을 공유할 수 있게 돼서 무척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발표해 주실 그 한국 학자분 이석호 선생님께서는 아마 이 아프리카학과 이런 그 문제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연구를 해오신 분으로 알고 있고 또 고인환 교수님께서는 그 재미있는 토론을 이끌어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이런 기회를 만들어 주신 스웨덴 대사관과 대사님 그리고 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런 기회가 계속 이어져서 스웨덴과 한국 또 세계문학 그리고 노벨문학상이 아시아와 한국에서 널리 알려지고 경험을 공유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강우성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와 같은 협력과 확장을 같이 계속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학은 저희 대사관뿐만이 아니라 사회의 모든 사람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문학에 있어서 그 연구의 이동성 그리고 경험의 교류를 위해서도 대학이 대단히 큰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노벨 메모리얼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지원한 5개 대학의 환영 말씀을 듣겠습니다. 영상으로 환영 말씀을 보내주셨는데요. 그 스웨덴 대학들은 물론 여기까지 총장님들이 오실 수가 없었죠. 순서대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이화여자대학교 김은미 총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바로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저희가 현재 이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예테보리 대학교 에바 바이버그 총장님, 그리고 다음으로 KTH 왕립공과대 시그브리트 칼슨 총장님, 그리고 룬드대학 에릭 렌스트롬 총장님, 그리고 우메우대학 한스 아돌프손 총장님 순서로 환영사를 듣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스웨덴 한국 노벨 메모리얼 프로그램을 이화여대에서 개최하는 데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전 이화여대 김은비 총장이며
주한 스웨덴 다니엘 보벤 대사님과 주한 스웨덴 대사관의 이번 행사를 준비하시는 데 드린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노벨상을 기념하는 이 행사를 비롯하여 주한 스웨덴 대사관과 이화여자대학교는 다방면의 협력을 통해 양국 간 더 깊은 상호 이해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주한 스웨덴 대사관 덕분에 이화여대에서는 지난 수년간 스웨덴의 많은 주요 귀빈들을 모실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양국이 협력을 더 깊고 또 폭넓게 증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해 노벨문학상을 수상하신 압둘라자크 구르나 박사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르나 박사는 잔지바르에서 태어나셨고 영국에서 활동 중이십니다. 올해 노벨 문학상 수여는 한국인들에게 더욱 뜻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역시 식민 지배를 겪었고 어떤 방면에서는 여전히 그로 인한 트라우마를 겪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수십 년 전 먼 과거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구르나 박사님과 관련된 이야기와 박사님의 작품을 어서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재 대부분의 관심이 자연과학과 공학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문학의 창의적인 이야기, 특히 문학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합니다. 우리 존재의 의미와 깊은 관련이 있는 것이 바로 문학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대담을 크게 기대하고 있으며 대단히 창의적이고 영감을 주고 감동적인 시간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모두 즐겁고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 좋은 저녁입니다. 저는 에바 와이버그라고 하며 저는 예테보리 대학 총장입니다. 저희 예테보리 대학에서 이처럼 훌륭한 노벨 메모리얼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어 영광이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 역시 여러분과 행사장에서 직접 만나 뵙고 발표를 들을 수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에 직접 제가 갈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 이번 팬데믹 때문에 우리는 많은 도전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중 고등교육기관의 가장 중요한 도전 과제는 전 지구적 대화의 지속과 발전일 겁니다. 바로 스웨덴과 대한민국이 함께한 이번과 같은 행사가 좋은 사례가 되겠습니다. 예테보리 대학은 많은 분야를 아우르는 종합대학으로서 연구 중심 대학입니다. 예테보리 대학의 가장 우수한 연구 분야 중 정치학, 그리고 여론, 민주주의와 선거 연구를 꼽을 수 있습니다. 정치학과에서는 한국의 연세대학교와 연구 협력을 진행 중이기도 합니다. 연구 외 교육 분야에서도 한국과 긴밀히 협력 중이며 예테보리 대학은 교환학생으로 양국 간 200여 명의 학생이 수학한 바 있습니다. 우리는 연구 협력이 보다 확대되어 한국의 고등교육기관들과 더 폭넓게 교류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노벨상은 학문적 성취를 기념하는 가장 중요한 상입니다. 지난 2000년 한국의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신 그 해에 예테보리 대학의 아비드 콜섬 명예교수님은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 3분 중 한 분으로 선정되셨습니다. 학문, 그리고 진리, 그리고 사실을 기리는 노벨상은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에 더욱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으며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전염병에 대응해야 하는 시기는 더욱 그렇습니다. 따라서 오늘 행사와 같이 우리 양국 간의 협력이 증진되는 것이 더욱 기쁘고 자랑스럽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를 내년에 노벨 메모리얼 프로그램 행사장에서 한국에서 직접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KTH가 근본 행사를 함께할 수 있어 매우 기쁩니다. 이런 시국일수록 서로 연결을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KTH는 스웨덴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최대 기술 대학으로서 매력적인 교육과 연구 환경을 자랑합니다. 본교는 국제적인 대학으로 교수진의 30%가 해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으며 매년 1000여 명의 유학생이 저희 학교에 옵니다. 한국은 우리 KTH의 학생 교류 및 우수한 연구 협력 차원에서 중요한 국가입니다. KTH가 세계 유수의 공과 대학인 만큼 한국과의 협력을 더욱더 강화하는 것이 희망입니다. 한국은 공학 및 혁신의 선두 국가로서 스웨덴과 많은 유사점과 상호 공통 관심사를 갖고 있습니다. 더 많은 스웨덴 학생들이 한국에서 교육과 연구의 기회를 누리고 또 한국 문화도 더 많이 배울 수 있길 바랍니다. 앞으로 더 많은 연구 협력과 산학 협력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노벨 메모리얼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이 기회를 빌어 KTH의 자랑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한네스 알벤 교수입니다. 본교 노벨상 수상자 1호였습니다. 물론 그 이후로 더 많이 배출했는데요. 알벤 교수는 플라즈마 물리학으로 1970년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고 그분의 선각자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오늘날 우주 연구가 발전했습니다. 한국을 두어 번 방문했는데 정말 멋진 나라입니다. 2013년 스웨덴 대학 총장 대표단 일원으로 서울 인근 유수 대학을 방문했는데 좋은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훌륭한 대학 수준, 실험실 시설 등이 인상 깊었습니다. 한국을 다시 한번 꼭 방문하고 싶습니다. KTH에 있어 이번 행사는 한국과의 관계를 증진할 수 있는 매우 소중한 기회입니다. 대회 귀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룬드 대학을 대표해서 여러분 모두 노벨 메모리얼 프로그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코로나 사태를 1년 반 겪어오면서 전 세계 학술 기관들은 그 기간 동안 얻은 교훈들을 반추하면서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환경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전지구적으로 의사결정권자들과 우리 학자들은 포스트 코로나를 어떻게 이끌어갈지 명확한 해법을 찾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의 주 무대는 바로 우리가 가르치는 곳, 또 우리가 심혈을 기울이는 교육, 과학, 혁신입니다. 스웨덴은 오래전부터 혁신과 연구의 가치를 높이 산 국가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름 아닌 노벨상이 이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올해 노벨 생리의학상이 매우 인상적이었는데요. 저 자신도 의학 박사이고 또 이온 채널 연구자인 만큼 저는 데이비드 줄리어스와 아뎀 파타푸티언이 온도와 촉각의 수용체를 발견한 것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스웨덴은 과학, 의학, 예술 분야의 진보에 경이로움을 표하고 이를 토대로 지속 가능한 민주사회 발전이 가능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스웨덴은 한국의 친밀감을 느낍니다. 한국도 스웨덴과 비슷한 가치를 추구하고 과학 혁신을 육성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를 곧 대면으로 만나 뵙기를 희망하며 양국 관계가 더욱더 돈독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공적인 행사를 기원합니다. 친애하는 대한민국 그리고 스웨덴 동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스 아돌프슨 우메오 대학 부총장입니다. 제2회 스웨덴 대한민국 노벨 메모리얼에 참여할 수 있어 매우 기쁩니다. 지난해 에마뉴엘 샤르팡티에와 제니퍼 다우드나가 노벨 화학상을 수상했습니다. 유전자 기술의 혁혁한 공을 세운 두 분인데 바로 기념비적인 크리스퍼 카스9 유전자 가위를 발견했습니다. 그 당시 에마뉴엘 샤르팡티에 교수가 다름 아닌 우메오 대학에서 초빙 교수로 계셨는데요. 우메오 대학이야말로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최고의 환경이자 네트워킹과 아이디어 공유를 위한 최적의 플랫폼을 마련해주는 곳이라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우메오 대학이 강점을 가진 연구 분야는 세계 보건, 감염 생물학, 식물 및 삼림 바이오테크놀로지, 고령화,
인구학, 그리고 북극학 등입니다. 본교 캠퍼스에서는 학생, 연구자, 교수, 그리고 외부인 간의 대화와 회합을 장려합니다. 국내외 이해 당사자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위해서 사회 안에서 아주 흥미진진하고 새로운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데요. 지금 그 중요도가 훨씬 커졌습니다. 스웨덴 북부 지역에서 대규모 지속 가능한 산업 단지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배터리 공장을 설립하고 환경 친화적인 철강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우메오 대학은 주한 스웨덴 대사관과 2013년부터 꾸준히 협력해 왔고 현재 한국에 7개 자매 대학이 있으며 연구 협력을 할 수 있는 더 많은 파트너십 관계를 넓혀가기를 희망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2014년에 한국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 아주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다시 한국을 방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년에는 노벨 메모리얼 행사가 서울에서 대면으로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까지 건강히 계시길 바라고 우선 오늘 행사 마음껏 즐기시기 바랍니다. 네, 총장님 여러분 환영 말씀 감사합니다. 내년에는 이 자리에서 꼭 다 같이 직접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노벨 문학상에 대한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연사분을 모시겠습니다. 마리아 올라우센 교수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교수님 들리시는지요? 네, 제 접속해 있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화면상으로도 그리고 소리도 잘 들리는군요. 올라우센 교수님은 예테보리 대학교 언어문학대학 영어영문학과 교수로 계시며 남아공 스텔렌보시 대학교 연구원을 겸직하고 계십니다. 교수님께서는 아프리카 문학, 젠더 연구, 그리고 탈식민주의 연구 주제와 2021년 노벨 문학상 수상자이신 압둘라 자크 구르나 작가에 대해서도 연구를 발표하셨습니다. 마리아 올라우센 교수님 환영합니다. 이제 발표를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환영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를 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르나 작가의 작품에 대해서 발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 발표의 제목은 그것은 이야기가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압둘라 자크 구르나의 소설에서의 출발과 도착입니다. 노벨 문학상 2021년은 노벨상은 압둘라 자크 구르나 작가에게 수여가 되었습니다. 타협하지 않으면서도 연민을 가지고 식민주의의 영향 그리고 문화와 대륙 사이의 격차 속에서의 난민의 운명을 파고든 공로에 대해서 수여가 된 상입니다. 압둘라 자크 구르나 작가는 1948년에 잔지바르에서 출생했지만 67년에 영국으로 그의 형제와 함께 떠났습니다. 그 당시에 몇 년 전인 64년에 폭력적인 봉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형제는 영국에서 매우 가난하고 어려운 시절을 보냈지만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르나 박사는 나중에 영어를 전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켄터버리에 있는 켄트 대학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된 탈시민주의 문학을 전공으로 가르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10권의 장편 소설을 출간했습니다. 항상 어린 시절에 살았던 동아프리카 해안을 소설에서 다루고 있으며 또 인도양을 가로지르는 이민의 상황을 다루고 있습니다. 권력 관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다루게 되는데요. 유럽인들은 이 지역에 나중에야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유럽인들도 이 지역에 들어오면서 새로운 문화 코드와 기대치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또한 폭력과 강제성의 유산도 역시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구르나의 소설 바닷가에서 바로 이야기가 시작되는 순간이었다라는 문장이 나옵니다. 노벨 위원회에서 문화와 대륙 간의 간극을 다루는 것이 바로 이 부분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또 식민주의의 역사적인 사건들과 한편에서는 그 난민의 운명과 또 다른 한편으로는 스토리텔링의 중요성과 상상력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압둘라자크 구르나 작가의 모든 작품에서는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하게 나옵니다. 이야기가 시작되는 순간이었다라는 문장은 바로 이민과 권력 투쟁의 글로벌한 이야기를 다룰 때 스토리텔링이 얼마큼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60대 중반에 살레 오마르라는 이 주인공은 영국의 난민 신청자로 도착을 해서 자신의 잔지바르에서의 소년 시절을 떠올립니다. 지도와 관련된 것이 가장 중요한 경험 중에 하나였는데요. 다음과 같은 문장이 있습니다. 나는 지도에게 말을 걸고 지도도 가끔 내게 대답을 한다. 그렇게 이상하게 볼 일도 아주 없는 일도 아니다. 지도라는 것이 생기기 전에 이 세계는 무한했지만 지도가 나오고 나서 세계의 모양이 잡히고 영토로 소유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게 되었다. 더 이상 그냥 버려진 약탈의 대상이 아니게 된 것이다. 지도로 인해 상상력의 테두리가 둘러쳐지고 달랠 수 있는 것이 되었다. 이 대목에서 구르나 작가가 상상력과 새로운 장소의 경험을 어떻게 연결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또 작품에서 중요한 것으로 이와 같은 경험이 새로운 대륙과 문화에 대한 경험이 점령과 권력 투쟁에서 늘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7살 잔지바르의 소년이 태어나서 처음 본 지도가 바로 확장과 점령의 맥락에서 소개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아주 긴밀하게 상상력의 긍정적인 힘과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라는 것의 매혹과도 연관이 된 이미지가 바로 지도입니다. 선생님은 주제를 극적으로 소개하셨다. 달걀 하나를 엄지와 검지로 들어 보이면서 이 달걀 세워놓는 법 아는 사람? 이 있는지를 물어보셨다. 그렇게 선생님은 우리에게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를 알려주셨다. 환상적이고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순간이었다. 나 역시 그 순간에 상상도 예상도 못했던 대륙을 우연히 발견하는 것 같았다. 이야기가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이 대목에서 소년이 바다를 여행하는 사람들과 모험가들이 위험한 여정에 떠날 때 동시화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출발과 도착을 통해서 새로운 경험을 만들 수 있고 또 출발과 도착을 통해서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면서 우리는 상상하지도 못했고 예상하지도 못했던 무엇인가에 닿을 수 있게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야기가 시작되는 순간이 바로 이렇게 형성되는 것입니다. 선생님은 수업을 계속하시게 되는데요. 선생님은 이야기를 계속하며 질판에 흰 분필로 지도를 그리기 시작했다. 유럽의 북서 해안선, 이베리아 반도, 남유럽, 아쌈 지역, 시리아, 팔레스타인,
튀어나왔다가 움푹 들어갔다가 희망봉까지 미끄러져 내려가는 북아프리카 해안선을 그리면서 선생님은 지명을 일부는 제대로, 일부는 가볍게 언급만 하셨다. 북쪽으로는 튀어나온 루브마강 삼각주, 우리의 바닷가인 아프리카의 뿔, 그리고 홍해 해안선을 타고 스웨즈, 아라비아 반도, 페르시아만, 인도, 말레이 반도에서 중국까지를 그리셨다. 선생님은 거기에서 멈추더니 우리가 아는 세상의 절반을 분필로 하나의 선으로 연결해서 그려놓고는 미소 지었다. 그리고는 아프리카 동부 해안선 중간쯤에 점을 하나 찍고는 우린 여기 있다. 중국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라고 하셨다. 이렇게 인상적인 순간이 바로 살레 오마의 인물의 어린 시절에 있었는데 이 사람이 난민으로서 자신의 경험과 이야기와 언어의 힘으로 세상을 형성해 나가는 것에 바탕을 이룹니다. 선생님이 지도를 그리는 것에서 중요한 것은 그 세상의 큰 영역을 그리면서 크리스토퍼 콜럼버스 인물을 소개하고 유럽의 확장과 대항해 시대를 소개한다는 것입니다. 인도양을 가로지르는 이주의 역사와 여러 지배자가 선생님이 지도상에 그리는 여러 지역들을 점령했다는 점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지도와 어린 시절의 기억을 묘사하면서 여러 장소를 묘사하는 것은 주인공이 처한 상황과도 긴밀한 상관이 있습니다. 살레 오마는 비행기를 타고 영국에 도착해서 망명 신청을 합니다. 나는 난민이고 망명 신청자다. 자주 들어서 단순하게 들려도 이건 단순한 개념들이 아니다. 우리 이야기에서 익숙한 작은 클라이막스로서 아는 것들을 떠나서 낯선 곳에 도착할 때 뒤섞인 짐을 조금씩 들고 은밀하고 왜곡된 야망을 억누른 채 우리는 온다. 이 대단히 위험한 상황에 처했으면서도 이 주인공은 단어를 선택하고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시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들고 있는 작은 짐 안에는 인도양을 가로지르는 연결과 아주 복잡한 상거래와 그리고 친구들을 두고 온 것을 상기시키는 통의 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뒤섞인 짐이라는 표현에서 스와힐리어와 아랍어를 사용하면서 아주 특별한 운율과 리듬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닷가에서라는 책도 그렇고 다른 작품을 봐도 이슬람의 기도문과 그리고 여러 오래된 글귀들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여행을 하고 출발하고 도착하는 인물들의 이슬람 정체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인용문에서 은밀하고 왜곡된 야망이라는 것은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꿈, 그리고 자신이 여러 가지 처참한 상황 속에서도 난민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또 구르나 작가의 스타일의 특징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과거와 현재 사이의 그 중요한 거리에서의 과거의 기억을 떠올립니다. 자신이 처한 새로운 상황을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기묘하고 이해할 수 없는 선택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잘못된 선택은 아주 건조한 위트로 표현된 유머러스한 장면에서 표현되면서 삶의 부조리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건들은 사람들이 연결과 연대를 필요로 하고 어려웠던 상황을 다시 이야기하면서 어떤 연속성을 찾을 필요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출발과 도착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이 살레 오마르는 아는 것을 버리고 떠나서 낯선 장소에 도착하는 그 익숙한 흐름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와 유럽의 관계에서 이와 같은 틀은 자주 사용되며 더 복잡한 출발과 도착의 역사의 일환이라는 점을 살레 오마르는 알고 있습니다. 소설 낙원은 20세기 말에 동아프리카 지역을 다루고 있습니다. 인도 양상의 이주를 다루고 있고요. 이 소설에서 특징적인 것은 인물들이 도착을 하는 것이 그들을 방문객으로서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시선에서 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물들이 어디를 떠나는 출발을 할 때는 남겨진 사람들의 관점에서 그려진다는 것입니다. 유세프라는 소녀는 가난한 집안 출신인데 상인인 아지즈는 모험의 꿈을 품게 하는 이야기들을 가지고 다가옵니다. 삼촌 아지즈도 그때쯤 오곤 했다. 뜸하고 드문드문 짧게 방문했는데 보통은 한 무리의 여행자, 짐꾼, 음악가들을 데리고 오곤 했다. 바닷가에서 산으로, 호수에서 숲으로, 마른 평야와 내륙의 돌산을 가로지르는 긴 여행길에 동행들을 데리고 오곤 했다. 이렇게 긴 여행을 할 때에는 과거의 내륙에서 해안으로의 노예 상의 경로를 따라서 여행을 했던 경험을 공유합니다. 풍향이 바뀔 때에만 방향을 바꾸고 동쪽에서 물자를 가지고 아프리카의 해안선에서 거래를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여행자와 짐꾼과 음악가들이 도착을 할 때 이 흥분된 기분, 그리고 아지즈 삼촌이 집에 가지고 들어오는 맛있는 음식 때문에 뭔가 심각하고 무서운 일이 발생할 거라는 예감으로 이어집니다. 새로운 방식의, 다른 방식의 출발이 곧 있을 것이라는 예감을 줍니다. 어머니가 소년에게 뭘 하고 있는 거냐고 묻자 소년은 쉬고 있다고 답했다. 거만하게 답하려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렇게 들려서 어머니가 웃었다. 갑자기 어머니가 손을 내밀어 소년을 안아 올렸고 소년은 풀어달라고 세게 발길질을 했다. 아기 취급을 받는 것은 질색이었고 어머니도 그걸 알고 있었다. 하지만 놀랍게도 어머니는 소년을 이번에는 놓아주지 않았다. 부드러운 몸에 꼭 끌어안고 말도 웃음도 없었다. 어머니의 상의의 등이 땀으로 젖어 있었고 어머니에게서 연기와 지친 냄새가 났다. 소년은 잠시 후 저항을 멈추었고 어머니가 자신을 끌어안을 수 있게 놔두었다. 처음으로 그 예감을 느낀 순간이었다. 유세프의 예감은
어머니가 뭔가를 알고 있다, 자신과 관련된 어떤 일을 알고 있다는 예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곧 출발하고 떠나게 되면서 유년기가 끝날 것이라는 예감입니다. 여기에서 출발의 테마는 구르나의 작품 세계에서 자주 나오는 테마, 바로 어린 아이들의 그 권력 관계가 변할 때 얼마나 약한 입지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유세프의 아버지가 아지즈 삼촌에게 빚을 지고 있는데 빚을 갚을 수 없기 때문에 유세프와 여동생을 무상으로 일하는 하인으로, 노예로 아지즈 삼촌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이 소설에서는 가족의 이야기, 아주 복잡한 가족의 위계 구조 속에서 노예의 문제를 부각시킵니다. 집을 떠나게 되는 아이들을 남겨진 가족들의 관점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무력하고 더 이상 그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없는 무능력한 어머니와 아버지를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구르나의 작품에서는 떠나는 사람은 유럽에서 망명 신청자, 난민 지위 신청자들과 함께 다뤄지고 있는데 대륙과 문화 간의 차이를 부각시킵니다. 내러티브를 재구성하고 낯설어 보이면서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을 표현하려고 합니다. 이건 독자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모든 인간의 행동에서 이주를 출발점으로 잡고 있고 또한 그 이야기의 시작점에서 이주를 제시를 합니다. 올라우슨 교수님, 정말로 듣기가 즐거운 강연이었습니다. 네, 다음 연사분을 모시겠습니다. 이석호 한국과학기술원 인문사회과학부 교수님입니다. 예, 무대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호 교수님께서는 박사학위를 2군데서 받으셨습니다. 남아공 케이프타운 대학교에서 받으셨고요. 그 전에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탈식민주의 이론으로 박사학위를 먼저 받으셨습니다. 또 주요 연구 분야는 아프리카 인도양 지역의 다양한 문명의 영유입니다. 책을 집필하고 연극을 연출하고 또 방송에도 출연하셨는데요. 이 교수님.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이석호라고 합니다. 카이스트에서 인문학과 예술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먼저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대를 해주신 비교문학회 관계자 여러분들하고 한국 주재 스웨덴 대사관의 관계자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이 많이 없어서 오늘 발표 주제로 좀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면, 최근 한 4, 5년 동안 매년 10월 첫째 주 목요일이 되면 좀 계속 바빴는데, 왜냐하면 최근에 노벨문학상 후보로 계속 아프리카 작가들이 몇 년 새 이렇게 거론이 돼서 한국에도 이렇게 번역이 돼 있는 아프리카 작가들이 의외로 몇 회죠. 케냐 출신의 은국이와 티옹고랄지, 지금 이제 타결하셨지만 나이지리아 출신의 치누 아체베 같은 작가, 그다음에 소말리아의 누르딘 바라, 이제 이런 작가들이 노벨문학상 후보로 계속 거론이 되면서 몇 년 새 한국 언론계에서도 이제 10월 첫째 주 목요일 저녁이 되면 이제 저한테 연락을 해서 아프리카 작가가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올해는 저도 이렇게 좀 깜빡 잊고 있었고,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이제 한국 언론 쪽에서도 이제 아프리카 작가가 최근 5년 동안에 계속 거론되다가 결국 이제 수상 직전에 좌절되는 이제 그런 경험을 하면서 이번에도 아마 다른 대륙 출신의 작가가 받을 것이다 라는 생각 때문이었는지 별 이렇게 반응을 보이지 않길래 조용히 지나가나 했는데 이제 올해 10월 첫째 주 목요일 저녁 8시 한국 시간으로 이제 그때 핸드폰에 전화가 울려서 1시간 반 동안 한 7, 8군데 신문사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최근에 다행스럽게 이제 이 구루나라고 하는 작가와의 인연은 최근 한 5년 동안 제가 오늘 토론을 진행해 주실 고윤환 교수를 포함해서 이제 몇몇 지인들하고 인도양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인도양 연구를 하던 와중에 2명이 아주 흥미로운 작가를 만났는데 그때 이제 만났던 작가 중에 하나가 구루나라는 작가고 지금 또 제가 보기에 구루나 정도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일종의 어떤 그 성과를 가지고 인도양을 지금 문학적으로 거론하고 있는 바산지라고 하는 작가가 있는데 이 두 작가가 최근에 제가 5년 동안 인도양 연구를 하면서 만났던 작가입니다. 그래서 다행히 아주 모르는 작가는 아니고 뭐 깊게 알진 사실 않지만 가벼운 인연은 있는 이제 그런 작가다. 이제 그 수준에서 이번 발표를 준비하면서 제가 따로 읽었던 이제 3권의 소설이 있는데 그 소설들을 기준으로 좀 해서 스웨덴 대사관 측에서 미리 제기해준 준비된 질문들 이제 그 몇 가지가 있는데 이제 그걸 기초로 해가지고 좀 이야기를 전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제목을 그릇된 희망과 정직한 절망 사이에서라는 부제를 달고 이제 큰 주제는 이주의 계절, 이주의 계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제 제목을 붙이고 강연을 시작하는데요. 제가 보기에 구루나 이 소설의 특징이 특히 이제 이주서사와 관련해서 구루나 소설의 특징이 아프리카와 인도양 이 지역에서 기왕에 출현했던 어떤 전통, 그 전통이 있는데요. 그 전통을 한편으로는 계승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그 전통하고 단절하고 있는 이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아주 묘한 지점에서 기존의 이주 서사와는 다른 전통을 만들어내고 있는 이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작가다라고 크게 거칠지만 크게 이렇게 정의를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이 구루나 이전에 이제 아프리카 인도양 출신의 작가로 이주 서사를 만들어낸 계보가 2가지 계보가 있는데 크게 이 구루나라고 하는 작가가 특별히 이제 이주 서사의 어떤 정전 혹은 문법을 만든 최초의 작가는 아니고 구루나 이전에 이제 이런 망명이나 이산자들이 예컨대 이제 구술하는 그런 이주 서사를 만들어낸 어떤 전통들이 아프리카 인도양 지역에 쭉 있는데 그 2 계보를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하나는 아마 여러분들도 읽어보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수단 출신의 무슬림 작가죠. 따예프 살리크라고 하는 작가, 아주 유명한 작가인데 이 작가가 쓴 북으로 가는 이주의 계절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Season of Migration to the North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 이제 북으로 가는 이주의 계절, 이 북이 소위 이제 적도를 중심으로 적도 이북이니까 이제 요즘 흔히 세계문학에서 종종 논의되는 용어를 빌려서 얘기하면 글로벌 노스, 그러니까 북반구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북반구면 이제 유럽하고 미국을 지칭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 내지는 이제 남반구 작가들,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비단 아프리카 작가뿐만 아니라 아시아하고 아프리카하고 라틴 아메리카, 적도 이남에 사는 소위 과거에 유럽의 식민지 경험을 했던 그 지역의 이제 작가들, 원주민들이 북쪽을 이상화해서 유럽하고 미국이라고 하는 지역을 이상향으로 바라보면서 이상화해서 그쪽으로 늘 이제 어떤 철새처럼 날아가고 싶어하는 욕망을 드러냈던 계보. 이제 그 최초의 계보, 최초라고는 할 수 없지만 일종의 어떤 문법화된 정전을 만들어낸 거의 최초의 작가가 이제 북으로 가는 이주의 계절이라고 하는 소설을 쓴 따예프 살리크라고 하는 작가인데, 이제 이 작가가 적도 이북의 글로벌 노스, 그러니까 유럽하고 미국을 이상화한 그런 전범과 문법을 만들면서 이제 그 이후에 많은 이제 아프리카 작가들이 그 영향을 받아서 유럽과 미국을 동경하는, 그 안에 이제 오리엔탈리즘까지 표현한 그런 어떤 이제 방식으로 유럽과 미국을 동경하는 그런 작품들을 써내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방위적인 차원에서 볼 때 남쪽은 북으로 가는 이주의 계절할 때 이제 그 북이 유럽과 미국이라면 이제 반대쪽에 있는, 지정학적으로 반대쪽에 있는 남쪽은 글로벌 사우스, 남반구죠.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가 이제 넓게 포진해 있는 이 지역은 이제 소위 유럽과 미국에 비해서 아주 야만적인 공간. 그래서 절망의 공간으로 이렇게 표상을 하고 재현을 해내는 이제 그런 어떤 문법과 글쓰기의 어떤 전범을 만들어내는데, 이 계보가 하나 있고, 따예프 살리크가 만들어낸 이 계보가 하나 있고, 다른 하나는 이제 이 따예프 살리크가 만들어낸 계보와 담론적으로는 반대지만, 정반대지만 사실 전략은 거의 똑같은. 이제 따예프 살리크가 만들어낸 제목을 패로디한, 북으로 가는 이주의 계절인데, 이제 다른 전범, 다른 계보는 이제 북을 남쪽으로 바꿉니다. 남으로 가는 이주의 계절. Season of Migration to the South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거는 이제 소설이 아니고 에세이집인데요. 굉장히 정치적인 어떤 메디테이션이 들어있는 그런 에세이집인데, 나이지리아 출신의 작가이고 교수이고 연극 평론가이자 연출가인 콜레 오모토소라고 하는, 개인적으로 한국에도 여러 번 오셨고, 제가 2007년하고 2012년에 제가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라고 하는 그 포럼에 이제 관여하고 있을 때, 그때 이제 초청을 해서 한국에 오셔서도 굉장히 흥미로운 이제 그 논의를 나눴던 이제 이런 작가인데, 이 분이 2000년대 초에 썼던 소위 에세이집 중에 남으로 가는 이주의 계절, 굉장히 흥미로운 책입니다. 이 책을 이제 쓰면서 소위 이제 남반구를 바라보는 기왕의 시각, 기존의 시각들을 바꿔내는 작업을 합니다. 어떤 역사적 사건이 있었길래 북쪽과 남쪽을 바라보는 시선의 전도가 일어났냐면, 1994년에 이제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넬슨 만델라, 그죠? 넬슨 만델라가 평화적인 방법으로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합법적인 선거를 통해서 흑인으로서는 최초의 대통령으로 권력을 잡습니다.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기존에 이제 아프리카에서 벌어지던 일련의 어떤 정치적 사건들하고 완전히 다르죠. 권력을 잡더라도 피를 흘리면서 잡거나 폭력적인 방법으로 잡거나 뭐 내전을 통해서 잡거나 쿠데타를 통해서 권력을 잡는 것이 일반화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아프리카
정치 권력 투쟁사의 풍경인데 이제 그런 것들을 완전히 이제 상규에서 벗어난 형태로 정권을 잡고 그러면서 이제 기존의 남쪽을 상상하던 방식을 완전히 바꿔내는 그러니까 남쪽이 절망의 공간이 아니고 이제는 북반구를 넘어서는 새로운 대안을 가지고 있는 이제 그런 공간으로 공간의 전도를 공간을 도취하는 그런 어떤 작업을 합니다. 글쓰기를 통해서. 이제 그런 글쓰기를 소개했던 책이 이제 남으로 가는 이주의 계절이라고 하는 책인데 이 책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예컨대 남쪽과 북쪽을 전도한 측면은 있지만 일종의 어떤 글쓰기의 전략은 사실 동일하다. 그런 차원에서 사실은 큰 어떤 변화는 없는 이제 그런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아무튼 이 두 계보가 아프리카 인도양 지역에서 90년대 이후에 일어났던 이주 서사를 대표하는 전형적인 계보였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 제가 보기에 구루나라고 하는 작가의 특성은 지금 이 두 계보를 아까 이제 모두의 말씀을 드렸듯이 두 계보를 지양하면서 지향이 아니고 두 계보를 다 부정하면서 그 가운데 어디쯤에서 서성이는 그런 새로운 서사를 소개하고 있는 작가가 아닐까. 그게 이제 이 작가를 제가 읽어내면서 이제 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양쪽에 극단적으로 이항 대립화된 이 두 이주의 서사를 계승하지 않고 부분적으로는 계승하지만 이걸 거부하면서 자기 나름의 어떤 중간자적 어떤 그 위치에서 새로운 어떤 이주의 서사를 지금 발굴해내고 있는 이런 작가다라고 이제 개인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 구루나라고 하는 작가가 이번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그런 선정 배경하고도 좀 일련의 어떤 접점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압둘라자 구루나 소설의 특징이 뭘까? 그걸 제가 한 서너 가지 정도로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 구루나 소설의 첫 번째 이제 특징은 남과 북 모두를 아까 이제 남쪽, 북쪽 적돌 중심으로 이제 북쪽과 남쪽을 각각 이제 다른 방식으로 이상화하고 또 이제 다른 공간은 절망적 공간으로 묘사하고 재현했던 이제 이런 이제 그 방식을 벗어나서 어떤 정직하게 아주 정직하게 절망을 바라보는 시선을 감추지 않고 드러냈다. 소설 안에서.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공유할 소설들이 3권 정도 되는데 그 3권 안에서 이렇게 보면은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일종의 어떤 서사의 특징이 지금 말씀드린 그러니까 남과 북 모두를 다 그릇된 희망, mistaken hope, 뭔가 이렇게 희망과 어떤 이 낙관이 넘치는 이런 어떤 막연한 그런 공간으로 재현하지 않고 기존의 어떤 그 이주서사의 전범을 따라서 그렇게 재현해내지 않고 두 공간을 다 북쪽도 남쪽도 모두 다 북반구도 남반구도 모두 다 사실은 절망의 공간이다. 이제 본인 입장에서 보는 거겠죠. 본인 입장에서 볼 때는 두 개 다 절망적인 공간이다. 그래서 아주 정직하게 그 절망을 맞이하는 혹은 마주보는 이제 그런 작가의 특성이 보인다. 자, 그 사례로 지금 여러분들이 화면에서 만나고 계신 문장을 제가 뽑아왔는데 이 문장을 다 이렇게 제가 읽을 필요는 없고 그냥 간단하게 이제 소개를 하자면 이
문장은 Admiring Silence라고 하는 소설에서 가져온 문장인데 어떤 내용이냐면 첫 줄만 잠깐 보시면 Afro-Caribbean people of dicky hearts 이렇게 나오죠. 이 주인공이 40대 초로의 인도 계통, 인종적으로는 인도인, 구루나하고 실존적으로 배경이 같은 인물이 주인공으로 항상 등장하는데, 그래서 구루나 소설은 자전적 특징들이 아주 굉장히 강력하게 반영이 되는데, 이 주인공들을 보면 이 작가의 어떤 실존적 배경이 잘 농축이 돼 있고, 그래서 작가가 어떤 배경에서 글쓰기를 하는지 이런 것들이 잘 나타납니다. 일단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보면 인종적으로는 인도인이고 종교적으로는 무슬림이고 그리고 지역적으로는 아프리카에 살아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파편적 정보를 종합하면 구루나라고 하는 작가의 실존적 배경은 아프리카라고 하는 지역에 사는 인도계 무슬림 작가인 거죠.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미 태어날 때서부터 이 작가는 태생적으로 망명자인 거죠. 태생적으로, 기원적으로 망명자인 거죠. 어디에서 속하지 않는. 그러니까 그 실존적 배경에서 보면 아까 이제 이주서사의 전범을 만들었던 북쪽을 이상화하고 남쪽을 절망적 공간으로 만들어내거나 그걸 역전시킨 이제 그 두 가지 서사를 다 거부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거부가 지당한 아주 당연한 이제 그런 실존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작가다. 이제 그 맥락을 가지고 보면 굉장히 이렇게 쉽게 이해되는 이제 그 내용들이 보입니다. 아무튼 이제 이 소설 Admiring Silence라고 하는 이 소설에 보면 40대 초로의 인도 출신의 무슬림인 한 등장인물이 영국에 20살 때 이제 망명을 해서 영국 여자하고 동거를 하고 그러다가 이제 딸을 하나 낳고 그 딸이 이제 17살이 된 시점인데 이 주인공이 심장이 이제 안 좋아서 디키 하트 심장이 좋지 않아 가지고 영국 의사를 이제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영국 의사를 만나자마자 지금 이 대사가 여러분들이 화면으로 지금 보고 계신 이 대사가 영국 의사가 이 주인공을 만나자마자 직관적 진찰을 해요. 실제로 청진기를 뭐 이렇게 대보고 피 검사를 하고 엑스레이를 찍고 이 과정을 거치기 전에 딱 얼굴을 보고 그냥 내린 이제 직관적 검진의 내용이 뭐냐면 당신 같은 사람들 아프리카계 카리브해인 그러니까 피부색이 이제 검으니까 그죠? 인도계인데 이제 아리안계보다는 상대적으로 이제 검은 피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보자마자 아프리카계 카리브해인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당신 같은 인종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흔히 심장병이 예컨대 이제 고질병인데 늘 그런 이제 병들이 있는데 그러면서 그 이후에 이제 이런 인종들이 보편적으로 이렇게 보이는 소위 이제 그 질병들을 쭉 나열을 합니다. 거기 보시다시피 뭐 고혈압, 그다음에 당뇨, 심지어는 그 뭡니까 그 댕기열 그리고 슬리핑 시크니스 수면병 이런 것까지 이제 거론을 하면서 소위 이제 특정 인종들이 흔히 이제 내보이는 그런 일련의 질병들을 쭉 거론하죠. 이걸 이제 이 주인공이 직면을 하면서 속으로 직접 이제 이 의사한테 대놓고 저항은 못하고 저항의 내용은 뭐냐면 이 사람은 아프리카계 카리브해인이 아니죠. 나는 인도계 출신의 이슬람을 프랙티스하는 아프리카인입니다라고 이제 대놓고 의사한테 반박을 못하고 속으로만 이 젊은 영국 의사 자기의 외면적 생물학적 특징만 보고 소위 이제 인종차별적 발언을 하는 이런 어떤 의사에 대해서 아주 냉소적인 심경을 토로하는 대목이 지금 이 대목인데 여기서 이제 흥미로운 사실은 뭐냐면 이 소설 안에 그러니까 요
지금 그 지문 안에서 흥미로운 사실은 이 말이 아까 나는 인도인이고 종교적으로 이슬람을 실천하고 있는 무슬림이고 지역은 아프리카 출신입니다라고 하는 이 의사가 진단했던 아프리칸 카리비안이 아닙니다라고 하는 말을 발화하지는 않아요. 직접 입으로 의사한테 토로하지는 않습니다.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제목이 Admiring Silence죠. Admiring Silence. 그러니까 남쪽에 와서도, 그러니까 남쪽은 이제 자기 고향이죠. 탄자니아, 잔지바르. 거기 20년 만에 이제 고향 방문을 하는데 고향에 돌아가서도 내가 20년 전에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영국에 망명을 했을 때 영국 여자 엠마를 만났고 동거를 시작했고 딸을 낳고 그래서 40이 돼서 20년 만에 내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어머니가 지금 중개해 주시는 여자를 만날 수가 없다라는 말을 하지 못하고 침묵으로 일관합니다. 그래서 사일런스고 영국을 포함한 유럽에서 역시 이제 본인의 정체성을 포함해서 소위 이제 유럽이 이 인종적 타자인 이 등장인물에게 가하는 직간접적인 어떤 폭력들, 인종차별적 폭력들 이런 것들을 또 이제 드러내놓고 저항을 못하는 그래서 사일런스죠. 양쪽 다 이 진영에서 다 침묵을 지키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등장인물의 특성을 드러내는 장면인데 이제 이런 장면이 제가 이제 아까 구르나라고 하는 작가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다. 자, 그 문장 제가 가지고 온 지문은 여러분들이 시간 날 때 한번 찬찬히 읽어보시면 지금 제가 소개해드린 그런 내용들을 아마 쉽게 이렇게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두 번째 특징을 좀 보면요. 두 번째 특징을 보면 이제 이 지문은 이제 메모리 오브 디파처라고 하는 소설에서 제가 이제 발췌를 해온 지문인데 여기에 보면 이 주인공이 이제 고등학교 학생일 때 그러니까 아프리카 그 탄자니아 이제 잔지바르에서 고등학교를 다닐 때 영어를 가르쳤던 영어 선생님이 했던 발언이에요. 이 주인공을 비롯한 학생들을 앞에다가 놓고 했던 발언인데 여기에도 보면 이제 구르나라고 하는 작가가 남과 북을 적도를 중심으로 해서 글로벌 노스하고 글로벌 사우스를 어떻게 보는지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잘 드러납니다. 이 선생님은 영문학을 영국에서 공부하고 오신 선생님이죠. 그러니까 이 등장인물처럼 영국에 가서 뭔가 어떤 선진 문명을 배우고 싶은 욕망을 갖고 있는 주인공인데 자기보다 앞서 유럽의 선진 문명을 학습하고 돌아온 선생님이 이제 학생들을 앞에 놓고 강의를 하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은행원하고 직업적으로 은행원하고 엔지니어 거기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하는 그 지문들이 있죠. 은행원, 엔지니어 그리고 의사 그리고 졸업생들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지. 지금 아프리카 땅에는 철학자나 작가들, 스토리텔러나 필로소퍼나 이런 사람들 필요 없다. 그리고 문화 필요 없다. 지금 아프리카가 필요로 하는 인력은 은행원, 엔지니어, 의사, 그다음에 졸업생들, 철학자, 작가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남북을 직업적으로 분리하고 이양 대립시키고 직업을 통해서 이제 남북 양쪽을 다 이렇게 부정하는. 근데 여기서 지금 시간이 다 됐나요? 예, 꼭 주의할 점은 여기서 이제. 오케이, 땡스. 예. 오케이.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제 이걸 좀 잘 보셔야 되는 지점이 하나가 있는데 직업군을 잘 보면 여기서 구르나라고 하는 작가가 지금 이 소설을 통해서 거론하고 있는 직업군을 잘 보면 은행원, 엔지니어, 의사, 그다음에 대학 졸업자. 여기서 졸업자는 뭐 꼭 대학이 아니어도 고등학교 졸업자까지 포함해서 그런 졸업자라고 하는 직업군은 식민지 혹은 포스트 식민, 식민 사회에서
중간 계급군으로 살 때 아주 유리한, 그죠? 직업군이죠. 네. 지금 의사, 은행원, 그다음에 엔지니어 혹은 이제 고등학교 대학 졸업자들 이런 직업군은 식민 사회나 포스트 식민 이 사회에서 살 때, 그죠? 중간 계급군으로 살 때 아주 유리한 직업군이에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지금 이 직업은 아프리카 원주민들에게는 허락된 직업이 아니죠. 아프리카 원주민들의 경우는 지금 이런 직업군을 못 갖게 돼 있죠. 여기에는 지금 어떤 맥락들이 숨어 있냐면 지금 구루나라고 하는 작가가 가지고 있는 실존적 배경, 인종적으로는 인도인이고 종교적으로는 이슬람, 그리고 지역적으로는 아프리카 출신인, 그러니까 세 가지가 분열되어 있는 태생적으로 망명자인 이 사람이 이제 아프리카 땅을 볼 때, 그리고 유럽을 볼 때 기존의 아프리카 본토 출신의 작가들이 보던 방식과 혹은 이제 유럽에서 건너와서 아프리카가 작가가 된, 특히 이제 남아공에 많죠, 그런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나딘 고리머랄지 쿠치 같이 이제 2002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쿠치 같은 작가들, 이런 작가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유럽과, 그러니까 북반구와 남반구를 바라봤던 그런 어떤 시각들을 이제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이런 배경들을 통해서 이제 드러내고 있죠. 준비해온 자료를 5분의 1도 오케이, 땡스. 5분의 1밖에 발표를 못했는데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Professor. There's how 네, can 교수님 you limit 감사합니다. a presentation when there 물론 somebody has been writing 10 books on or 10 novels on something 장편 소설만 and been 10권을 awarded a 쓰신 Nobel 분에 Prize? 대해서 그리고 노벨 문학상을 받으신 분을 20분 안에 소개하기가 쉽지 않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그 패널 토의를 시작하기 전에 한 분 더 무대로 모시고 싶습니다. 고인환 교수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고인환 교수님은 경희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받으시고 현재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님으로 계십니다. 2006년에 젊은 평론가상을 수상하셨고 여러 권의 책을 저술하기도 하셨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미 교수님 성함을 앞서 발표하시는 분들이 두어 번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압둘라자크 구르나 작가가 수상을 하게 되면서 한국에서는 이제 많이 놀라기도 했고 이석구 교수님께서는 굉장히 기쁘다고 말씀도 하셨는데 고인환 교수님께서는 이 구르나 작가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신지 그리고 노벨상을 받게 되신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제가 생각하기로는 되게 노벨 문학상 하면은 상당히 세계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구르나 작가의 노벨상 수상에 대한 발표를 듣고 첫 번째로 든 느낌은 되게 반가움이었어요. 반가움이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은 우리 한국 문학을 제가 전공을 하고 아프리카 문학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는 입장에서 노벨 문학상을 한국 문학 작가와 비슷한 비서구의 작가, 아프리카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작가인 아프리카 작가가 수상했다라는 점에서 상당히 반가웠고요. 동시에 좀 약간 우려스러움 같은 부분들이 이렇게 느껴졌는데 저도 이제 구르나 작가의 작품에 대해서 한국에서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고 번역도 되지 않아서 잘 모르는 작가였는데 이제 이 작가를 이렇게 선정하면서 노벨 문학상 선정위원회에서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서구 중심주의적인 시각, 지금까지 노벨 문학상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서구 중심주의적인 관점이 많이 이렇게 적용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많이 듣는데
이 작가를 이렇게 선정하는 데 있어서도 좀 약간 지역 배분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좀 그 선정을 한 것들은 아닌가라는 우려스러움 같은 부분들도 동시에 이렇게 들었습니다. 이때 당시에서는 구르나 작가에서 잘 대해서 잘 모르는 입장에서요. 그랬다가 이제 오늘 여기 이렇게 와서 그 두 발표자분들의 발표를 듣고 좀 많이 그 생각이 이렇게 좀 바뀌면서 이번에 노벨 문학상 선정은 비록 많이 알려져 있지 않는 작가이지만 그 노벨 문학상 선정위원회에서 그런 어떤 우려, 지금까지 서구 중심주의적인 그 관점, 그런 부분에서 좀 이렇게 선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약간 긍정적인 의미로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부분에서의 수상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Okay. 예, 알겠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역시 한반도에서도 실향, 이산, 피난민 그리고 망명자의 삶을 비롯한 힘든 경험이 많았습니다. 동아프리카의 경우와 비슷하진 않지만 그래도 한국도 그러한 힘든 경험들이 많이 있었죠. 세 분께서는 구르나 작가의 글에서 그와 같은 경험이 어떻게 반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신지요? 이석호 교수님? 예, 제 생각에는 한국도 식민지 경험이 있고 그리고 전쟁 경험이 있고 이제 그 두 가지 이제 큰 어떤 이제 개인적으로 감당하기 힘든 그런 역사적 경험 때문에 이제 망명과 어떤 이산의 경험이 있고 이제 그런 경험들을 소위 이제 글쓰기로 반영하고 있는 작가들이 꽤 있어서 이제 구르나 소설이 한국 사회에서도 굉장히 유의미한 그런 어떤 지점들이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그런 배경을 가지고 글쓰기를 수행한 이제 작가들의 어떤 사례는 제 생각에는 한국 문학을 전공하신 우리 고인환 선생님께서 조금 더 첨가를 해주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지금 구르나의 상황과 그렇게 비슷한 처지에 처해 있는 한국 작가들이 이렇게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코리안 디아스포라 문학이라는 이 범주가 한국 문학의 범주에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르나 작가가 처했던 동아프리카의 현실 같은 한국에서도 1900년도 초반에 그 어떤 디아스포라의 역사 속에서 한국 그 사람들이 그 이주하는 중국, 뭐 러시아, 중앙아시아, 그 아니면은 일본, 그 또 미국 이런 어떤 여러 나라로 이주를 해서 그 지역에서 그 지역의 언어 혹은 한글로서 그 이 작품 활동을 하는 작가들, 그런 작가들이 지금 어떤 민족과 경계를 넘어선 제3의 그 이 어떤 공간들을 마련하면서 그러한 그 작가들의 그 이 작품 세계를 한국 문학 속에 또 세계 문학 속에 어떻게 자리매김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한 논의가 지금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 어떤 구르나의 작품들은 한국 독자들이라든지 한국 문학에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크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That's very interesting. Professor Olaus. 네, 중요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올라우센 교수님께서도 대화를 잘 듣고 계셨던 것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And that you have the English translation. 영어 통역을 듣고 계시죠? To ask you if you 올라우센 교수님께도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see that Gurna's experience that he's writing about is 구르나 작가가 to something more generic than only the part where he comes from. 본인이 그 출발했던 그 항구 지역 Do you
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의 경험에도 적용 가능하고 또 세계 다른 지역에도 적용이 가능한 조금 더 어떤 보편적인 의미를 갖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네, 더 많은 독자들이 구르나의 작품을 읽을 수 있게 되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주의 경험과 이산의 경험이 스웨덴의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작품은 인물들의 그 삶의 궤적을 따라가면서 그 동일시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쟁 지역에서의 어린이들이 얼마나 그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 얼마나 약한지도 다루고 있습니다. 유럽의 역사 속에서도 또 뭐 이산 가족이라든가 실향민의 이야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세대 간의 대화를 촉발할 수 있는 주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질문 올라프슨 교수님께 드리겠습니다. 구르나의 작품은 일반 독자들이 읽기 좋은 가독성이 있기도 하며 또 어렵기도 하다는 평이 있습니다. 문체가 아주 아름답다는 평가를 받고 또 제가 보기에도 지금 올라우센 교수님이나 이석호 교수님께서 공유해 주신 그 인용문들이 대단히 재미있고 또 아름답고 또 읽기도 쉽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근데 스웨덴 할리먼에서 평을 할 때 단순화를 거부하며 소설 속의 개인에 대한 연민을 꾸준히 보여주면서 동시에 관습을 깨기도 하고 해피엔딩을 바라는 독자의 희망을 저버리면서 기존 장르로 구분하기 어렵다고도 평했습니다. 그러면은 읽기가 쉬운지 가독성이 있는 작품인지 혹은 즐기기가 어려운 작품인지요. 좀 폭넓게 읽힐 만한 책들인지요. 네, 저는 폭넓게 독자들이 즐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강력하게 스토리를 찾고 싶어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냥 즐겁게 책을 읽고 싶어하는 분들께도 추천하고 싶습니다. Admiring Silence의 인용문을 이석호 교수님이 보여주셨는데요. 여기서 유머러스하기도 하다는 점을 저는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아주 어렵고 위험한 상황들을 다루면서도 유머 감각이 돋보입니다. 구르나 작가가 특정한 상황에 그 이주민이 처한 상황의 부조리를 다루면서도 유럽인들 이 난민 신청자를 대할 때의 그 거만한 모습들 그런 상황들이 대단히 해학적입니다. 제 동료 중에 한 분이 구르나 작품을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작품을 읽다 보면은 남과 함께 이걸 즐기기 위해서 소리내어 읽고 싶어지기도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표현과 문장도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문학 전문가로서의 시선이 있어야지만 읽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즐길 수 있는 것이 바로 올해 수상자의 굉장히 중요한 의의라고 생각합니다. 고인환 교수님 이미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한국의 독자들도 즐길 수 있을 거라고 하셨는데요. 한국어로 번역이 된다면 원어로 읽으셔도 될까요? 아니면 한국어로 번역된 걸 읽으실까요? 빨리 번역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저는 한국어로 읽겠습니다. 한국어로 읽고요. 지금 아까 이석호 교수님을 미리 만나서 식사를 같이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벌써 파라다이스라는 작품을 이석호 교수님이 번역하기로 지금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한국어로 구르나의 작품을 우리가 읽을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Oh wow.
So, Professor, you're going to translate it. That's 네, 이석호 교수님 다음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요. 번역을 직접 하시게 됐다고요. 예, 속보 나왔습니다. 이석호 교수님께서 구루나 작품을 번역하시기로 했다고요. with some fear or 뭔가 두려우신가요? 아니면 기대가 많이 되시는 지금 고인원 선생님께서 프로젝트이신가요? 잘못된 정보를 흘리셨는데 결정이 된 건 아니고 수상자로 이제 구루나라는 작가가 결정이 되고 이제 그 다음 날 우리나라의 아주 그 큰 출판사죠. 이제 창작과 비평사 창비라고 하는 데서 연락이 와서 이제 이 작품을 번역을 해보자 해서 이제 저작권을 확보하는 지금 이제 과정에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한국에서는 노벨문학상 이게 수상자가 정해지면 한국의 대형 출판사들 기존에 뭐 세계문학을 내는 뭐 민음사랄지 이제 문지랄지 이제 그 몇 군데 이제 큰 출판사들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경쟁적으로 저작권을 확보를 하려고 하죠. 그래서 지금은 그 와중에 있어서 아직 결정이 된 건 아닌데 만약에 결정이 된다면 기꺼이 해볼 생각이 있습니다. okay. I get that. And you're going 네, 이해됩니다. 지금 이제 계약 조건도 협상을 하고 계시네요. 그러면 모든 게 다 결정될 때까지 그러면 우리의 흥분을 좀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상 질문 한두 개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구루나 작가를 이제 스웨덴 학술원에서는 being defenseless against things like 이데올로기나 제도, 인종주의의 무방비적으로 나오고 있다. 그리고 그냥 피해자로 나오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이석호 교수님, 이 스웨덴 학술원의 견해를 그대로 받아들이시는지요? 그리고 이게 이 작품 세계에서 드러나는지요? 이런 무방비 상태로 나오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아니면 그냥 그게 내러티브 스타일일까요? 제가 읽은 소설을 이제 근거로 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제 그 구루나 소설의 큰 특징 중에 하나가 그 오픈 엔딩, 그러니까 열린 결말. 그건 이제 그 스웨덴 할리몬이 이제 구루나라고 하는 작가의 어떤 특징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이제 용어인데 열린 결말과 그 다음에 아까 좀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특징들 이제 얘기를 했었죠. 근데 저는 그 열린 결말이 갖고 있는 어떤 개연성 혹은 가능성, 이제 이게 지금 이제 소위 개인을 어떤 억누르는 어떤 구조적인 힘, 예컨대 제도라든지 뭐 기타 등등 뭐 인종차별 같은 그런 어떤 커다란 힘, 개인의 어떤 행위를 결정하는데 배후에서 작동하는 이제 그런 힘과 어떤 개인이 이렇게 겨룰 때 개인이 과연 그 배후에서 작동하는 거대한 힘을 이겨낼 수가 있는가? 이제 구루나 소설이 보이는 그런 열린 결말과 저는 이제 그 해피 엔딩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게 비극으로 결정되지 않는다고 보는데 아무튼 그런 어떤 비극성이 반드시 개인을 좌절시키는 어떤 구조의 힘을 어떤 힘의 어떤 그 뭐랄까요 좀 거대함 이런 걸 얘기하는 건 아니다.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데 예컨대 제머슨이라고도 이제 호명을 하고 제임슨이라고도 얘기하는데 그 프레데릭 제임슨이 얘기한 거 정치적 무의식 같은 거 있죠. 그러니까 political unconscious라고 부르는 이제 이 개인의 어떤 행위를 결정하는 데가 배후에서 작동하는 힘으로서 그런 정치적 무의식과 개인의 관계 그리고 뭐 사회학자의 경우는 이제 브로드웨 같은 사람이 얘기하는 소위 이제 뭐 아비투스 같은 그러니까 이것들이 소위 이제 개인의 어떤 구조를 이렇게 균열 내는 구조에 어떤 구멍을 내고 균열을 내고 틈을 내서
구조하고 상호작용을 하면서 뭔가 어떤 새로운 길을 돌파구를 이제 만들어내는 이제 그런 개념으로서 굉장히 유효한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 구루나 소설에 등장하는 개인들도 예컨대 이제 전통이라든지 종교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거대한 어떤 개인의 배후에서 작동하는 거대한 힘에 의해서 비극적인 어떤 등장인물로 이렇게 몰려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꼭 비극적으로 끝나지 않는 어떤 지점들도 보인다. 그래서 구루나 소설이 가지고 있는 뭐랄까요, 아주 작은 희망, 그 지점들을 좀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I'm Professor Olausson. 네, 올라우슨 교수님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학적인 질문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올라우슨 교수님께서도 이 스웨덴 그 할리먼에서 했던 말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는지요? 네. 소설에 희망이 표현된다는 점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 간에 어떤 순간들이 디네 슈타이너 남아공 교수님께서 어떤 협력을 통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고 상황을 바꿔 나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람들 간의 작은 제스처를 통해서 찾을 수 있고 바로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 그런 가능성을 찾을 수 있다는 점을 말씀하셨습니다. 작가가 계속해서 이 어떤 사람들 간의 유쾌한 어울림을 다루고 천착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개인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서로 도와주면서 결국은 많은 난관을 극복하면서 변화를 도모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패널 토의는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정해진 시간이 한정되어 있어서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 차원으로 이 구루나 작가의 작품을 논의할 수 있었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아쉽습니다. 네, 이석호 박사님, 그 판권 확보와 번역 모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기대가 큽니다. 참석해주신 세 분의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학 세션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심포지엄 폐회를 위해서 다니엘 볼벤 대사님께 다시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박수로 감사를 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Please, Ambassador. 네, 대사님. 감사합니다. 폐회 발언을 하면서 마리아 올라우센 교수님, 이석호 교수님, 고윤환 교수님 참석해 주셔서 좋은 발표와 인상적인 대담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구루나 작가의 작품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시고 그 작품이 어떻게 보편적인 그 매력을 갖는지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올라우선 교수님께서 구루나 작품의 작품에서 인용하셨던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지도가 나오고 나서 세계의 모양이 잡히고 또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게 되었다는 부분이 대단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저희 노벨 메모리얼 프로그램의 마지막 세션까지 마쳤습니다. 다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